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어제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단원고 학생을 발견하고도 4시간 41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옮겼다. 학생이 결국 사망했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시 목포 해경 상황 보고서는 헬기 11대, 항공기 17대가 투입됐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단원고 학생이 구조됐던 그 해경 함정에는 헬기도 2대나 왔었다 갔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A군은 이송되지 못했는데요. 이 문제를 오늘 전문가와 함께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세월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분이죠. 오영중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영중 안녕하십니까. 변호사입니다. 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왜 지금 드러났을까요? 아마 이제 당시에도 저도 진상규명을 위해서 현장 구조 영상도 보고 당시에 이제 구조 현장에 투입됐던 뭐 해경 1, 2, 3등이나 그다음 구조 헬기 3대 정도 있었다. 이런 것은 확인이 됐는데 이제 실제로 현장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이 지금 현재까지 안 되었던 거죠. 예. 그러면은 유사한 사건이 또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뭐 계속해서 조사를 하면 그때 뭐 지금 한 4, 5년 지났는데 계속 유사 사건이 밝혀질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시 그 사망한 학생들의 부모를 대리해서 대검에 한번 진정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 구조의 문제를 검찰 측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진상을 밝혀달라고. 그런데 한 1년이 다 돼 가서야 뭐 몇 장짜리 답변서가 왔는데 전혀 어떤 사실을 알 수 없는 형식적인 내용만 왔습니다. 그런 경험을 비추어 보면 아직도 밝혀야 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A군을 발견하고 단정해서 발견을 하고 삼천구함인가요? 예, 삼천구함으로 옮겼는데 이 삼천구 함정이 그 지휘선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장 지휘선인데 현장으로부터는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 현장에는 1, 2, 3점 작은 배만 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 김수현 당시 서해청장 그리고 해경청장 이 두 사람도 지휘선이었기 때문에 거기 있었던 거군요. 아마 형식적으로는 이제 해경 지휘부가 구조 현장 근처에서 어떤 지휘를 한다. 이것은 맞고요. 다만 문제는 이 헬기가 구조에 투입되느냐. 당연히 구조 투입돼야 되죠. 예. 그런데 이거 의전용으로 사용됐다는 이게 이제 현재 문제가 된 것이죠. 예. 예. 저희가 그것을 당시 상황을 타임테이블로 해서 그래픽을 준비를 했는데 혹시 준비가 됐습니까? 예, 지금 나오는군요. 저기를 보시면은 상당히 그 뭐랄까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헬기가 2번이나 왔었고 또 2번 다 이륙을 했는데 정작 희생자인 A군은 이 탑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지휘부는 일단은 이 그 생명을 다투는 학생 빨리 병원에 후송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아마도 이제 상황 파악을 해서 윗선에 보고하고 보고를 위해서는 해경 지휘부가 우선 움직여야 된다 이런 판단한 것 같은데 정말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 6,000톤급 배가 60도 이상 기울어가 있었고 배 안에 300명 이상의 어떤 구조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승객도 있었는데 이 구조에 100% 투입돼야 될 구조 헬기들이 어떤 의전용으로 상황 파악용으로 움직인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예. 지금 그래픽에 보시면은 5시 24분에 그러니까 오전 8시 30분에 세월호가 침몰을 했고 오후 5시 24분에 A군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삼천구 함정 그러니까 지휘선으로 옮겨진 것이 5시 30분. 그렇다면은 여기서 바로 헬기로 이동을 했다고 하면 오후 6시쯤면은 그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을 했을 텐데 참 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검찰 조사가 곧 시작이 되겠죠. 조사 대상은 예. 누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서참위에서 고발을 하면 당연히 법률상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해경청장, 서해청장, 그리고 309 함정장과 관련 해경 담당자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세월호 사건 당시에 이준석 선장, 뭐 주책임자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이것을 혐의로 해서 검찰이 공소 제기를 했죠. 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대법원에서 아마 확인을 해줬는데요. 일종의 어떤 응급 현장에서 구조 의무가 있는 사람이 법률상 구조를 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도 이제 구조를 하지 않은, 즉 부작이란 말이죠. 한자어로 부작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자기에 의한 살인죄와 동일하게 살인죄로 처벌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사건 관계자 그러니까 당시 사건 당시에 삼천 9호 함 지휘선에서 있었던 A군을 구조했던 지휘 함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김수현 당시 서해청장 그리고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 이런 사람들도 조사 대상이 될까요? 예, 물론 이제 사실관계를 또 확인해야 됩니다. 증거에서. 그런데 3009 함정에서는 A군이 응급 환자로서 빨리 후송돼야 된다는 사실도 알았고, 당시 그 육촌동급 배가 침몰했던 현장에서 지금 생명을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후송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다 알았겠죠. 예. 다만 이제 이것을 이제 서해청장이나 해경청장이 헬기를 빨리 어지러면 빼내라 했을 때 이걸 보고를 했느냐, 즉 서해청장이나 해경청장이 그런 사실 알았느냐, 구체적인 어떤 그런 증거관계만 확인되면 공동정범으로 다 처벌 기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부작위 위한 살인죄의 형량, 양형은 일반 살인죄와 같습니까? 네, 동일합니다.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이고요. 예. 이준석 선장은 대법원으로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죠. 예. 예.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은 이 책임자들 어디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뭐 해경지휘부 서해청장이나 해경청장은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것이고요. 예. 이 해경청장이 상황 파악하고 보고를 위해서 저 윗선 청와대나 종합상실로 이제 보고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불가피하게 헬기를 빼냈다고 한다면 그 지휘한 청와대나 이쪽 더 윗선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 조사가 또 시작이 되면 우리 오 변호사님 다시 한번 모시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영중 변호사였습니다.